토트넘이 이적 시장 막판에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시장 막판까지 영입을 강력하게 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적료가 엄청나게 높아요. 온스테인의 기사를 보면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실제로 보너스 없이 고정금액 4,75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790억가량이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떠날 경우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10%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레비가 정말 큰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레비가 보통 선수를 영입할 때 실제 이적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도 골부터 출전 시간, 트로피 등등등 여러 가지 보너스를 합해서 사실은 이적료를 패키지로 구성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보너스 조항이 포함되어야 최대한 돈을 늦게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 보너스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적료가 나가지 않는 거니까 불확실한 이적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레비가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790억이라는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세론 조항까지 있다 보니까 레비가 이번에는 정말 많은 양보를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능성을 보고 브레넌 존슨에게 이적 시장 막판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에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토트넘이 오른쪽 측면 공격이 지금 매우 약한 상태죠. 브레넌 존슨이 지난 시즌에 뛰었던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라인에서 많이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선수가 단순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느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뛰냐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3-4-3 전형을 사용할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3-5-2 전형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3-5-2 전형에서 브레넌 존슨은 오른쪽 중앙 공격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의 플레이가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를 할 때가 많고요. 여기서 역습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많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역습으로 올라갈 때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윙백들이 기본적으로 5백에 가깝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올라올 때 뛰어 올라와야 되는 거리가 매우 멀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역습을 전개할 때 최전방 투톱 자리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뛰어나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왼쪽 측면 공간을 브레넌 존슨을 통해서 공략을 하고요. 이때 가운데에 있었던 아워니 같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역습 패턴에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3톱에서 오른쪽에서 출전하든 아니면 2톱에서 한자리에 출전하든 어쨌든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오른쪽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선수예요. 그래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기록을 보면 브레넌 존슨이 카일 워커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였습니다. 36.7km였거든요. 첼시의 무드릭, 뉴캐슬의 고든, 리버풀의 누네스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이처럼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자연스럽게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공격으로 전개할 때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패스가 브레넌 존슨이 뛰어나가는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재밌는 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아예 상대 수비가 따라오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최전방에서 브레넌 존슨과 아워니가 투톱으로 뛰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습으로 전개를 할 때는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워니는 가운데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뛰어나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상대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넌 존슨이 순간적으로 볼을 이 공간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스피드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대 수비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브레넌 존슨이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수비가
브레넌 존슨을 따라가다가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을 영입했을 때는 일단 이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깔려 있을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셀틱이나 요코하마나 여러 커리어 내내 최전방 공격수 라인에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를 선호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스피드적으로 문제가 있는 쪽이 당연히 이 쿨루셉스키가 있는 오른쪽이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잘하던 시절 때부터 가장 단점으로 지적받는 게 스피드적인 부분이었어요. 정말 전체적인 스피드는 느리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민첩성이나 가속도가 붙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전체적인 주력은 나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치고 달리는 스피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역습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역습을 할 때보다 볼을 점유할 때가 많죠.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고요. 이때 상대 수비가 토트넘의 움직임을 따라서 중앙 지역에 밀집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어떤 방식을 가져가냐면 중앙 지역으로 선수를 많이 모아놓고 이때 좌우 측면에 있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의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당연하게도 선수들이 대부분 안쪽에 모여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들이 안쪽으로 모여들게 되면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스피드가 느리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쿨루셉스키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상대팀 선수들이 중앙으로 쏠려 있다가 다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쿨루셉스키가 상대 수비에게 스피드가 따라잡히면서 측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수들은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를 선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에 배치가 되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이때 상대의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측면 공격수들이 그냥 측면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면 요 공간 사이로 빠르게 뛰어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으면 측면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토트넘의 공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는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냈다가 안쪽으로 침투를 했다가 다시 수비가 중앙으로 모여들면 측면으로 또다시 움직여서 수비를 끌어내는, 계속해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동작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근본적으로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아마도 브레넌 존스는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이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때 오른쪽 측면 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 브레넌 존슨이 원톱으로 배치되는 전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수비가 분산되는 순간 이 가운데 공간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해져요. 그런데 브레넌 존슨이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뿐더러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키가 작고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후르아시쿄고라는 선수를 배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르아시처럼 측면 공격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최전방 공격수보다 최전방에 측면 공격수에서 뛰던 선수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최전방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패턴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커리어 내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케인이 떠난 상태에서 히샬리송이 그냥 시즌 내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되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이 부진하다면 브레넌 존슨이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토트넘의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브레넌 존슨이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보통 이런 장면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앞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침투에 들어가면서 침투하는 공간으로 패스가 올라오고, 이때 브레넌 존슨의 움직임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브레넌 존슨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빠르게 달려들어서 득점으로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이 브레넌 존슨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장면이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히샬리송이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좋아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레넌 존슨의 침투 플레이를 당연히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토트넘의 3톱 중에서 왼쪽 라인에 있는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히샬리송이나 쿨루셉스키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딱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자리에서 뛸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 라인에 대한 보강을 하면서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에게 적절한 긴장감도 줄 수 있는 이적 시장 막판에 토트넘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영입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반에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레비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가 빠른 반면에 마무리라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에서 정말 원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아마 이번 시즌에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